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소수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포럼이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를 위한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 중독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아마 저를 좌장으로 이렇게 초청한 데 있어서는 제가 전공이 중독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첫 번째 우리 발표자를 소개하고 첫 번째 세션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과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상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청소년 중독 문제의 현황과 중독 정신건강 이해라는 이게 다소 좀 포괄적이고 넓은 영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들 짚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검색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파민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기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쓴 것처럼 아마 한국 버전의 어떤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늘 발표자이신 우리 박상영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과장으로 있는 박선영 전문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부탁받은 주제는 청소년 중독 문제 현황과 중독 정신 건강의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인데요. 아마 이미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현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뭐 여러 복잡한 통계 자료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도파민의 배신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것처럼 중독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제대로 잡고 넘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에 문제가 될 만한 질환군 몇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사례와 그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에는 조금 더 길게 자료를 담아놨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또 막상 보니 시간이 40분 정도로 짧아서 시간을 준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축약하고 사례를 추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게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중독 정신건강의 이해라는 주제로 먼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물질 중독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중독이란 말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 스마트폰 중독 아니니? 나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 뭐 난 클럽 중독인 것 같아. 음식 중독인 것 같아. 너 공부 중독 아니니?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라서 우리가 그 뜻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최근에 성남시 이제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요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슈인 주제 중 하나인데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게임 중독이라는 진단명이 WHO에 의해서 진단명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고
있고 그 진단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질병 코드 여러분들 뭐 보험 청구하실 때 무슨 코드로 이게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 코드에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그 WHO의 진단 코드인데요. 이게 이제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다시 이제 개정을 해서 개정된 버전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임 중독이라는 진단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남시는 특히 이제 게임 업계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라는 장소가 있다 보니 이 성남시 지역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이제 공모전을 펼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진단명에 대한 논란이 됐다는 거는 사실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중독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보는지 저것을 중독이라고 보는지 갖고 있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 기준에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아도 진단 기준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진단 기준은 뭔가 많이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그냥 진단 기준에 있는 그런 중독의 특징을 넘어서서 도대체 중독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뭘까 약간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역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중독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문화적인, 그냥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미국 의학회가 이제 정신과의 진단 기준을 현재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서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그냥 개인이 선택해서 많이 마시는 것 뿐인데 그게 대체 왜 질병이냐? 모든 미국인들을 다 질병으로 만들 거냐? Diseasing of America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병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좋아서 원해서 선택해서 한 건데 대체 왜 질병이라고 하면서 면책을 주느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이러한 논란과 기소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대표적이죠. 마약은 사용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하게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 범죄자들을 왜 질병이 있는 환자라고 면책을 제공을 해주냐는 비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복지부나 뭐 이런 치료재활기관들에서는 마약사범들에게 치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요즘도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재범률 감소라는 목표에 이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재범률 감소를 위해 무슨 수를 쓰자, 무슨 수든지 쓰자 이러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일반인들이든 법조인들께서는 왜 대체 범죄자한테 그렇게 특혜, 병원에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받는 그런 특혜를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최초로 만든 교과서에서는 알코올리즘도 Sociopathic Personality Disorder, 소시오패스라는 말 쓰죠.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일부로서 알코올 중독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계신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반사회적인 특성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독자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우울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에서 내향적이었던 분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인격장애의 일부로 보는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신의학에서도 그래서 이 중독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나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혐오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용어를 쓰지 말자. 조금 더 중립적인 물질 사용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한동안 교과서 전체에 어디를 봐도 중독, 어딕션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교과서에는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게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개의 카테고리인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행위를 매개로 한 어떤 중독들은 이제 물질 사용 장애라는 말이 뭔가 조금 안 맞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뭐 도박 사용 장애라고 하는 것도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을 모두 다 포괄하기 위한 용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돼서 다시 중독이라는 용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Substance Use and Addictive Disorders라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은 여태까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행위 중독이 과연 중독이냐, 물질 중독이랑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고 정말 이게 무슨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혹은 다른 정신적인 질환들과 같은 맥락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사회적인 어떤 교화가 필요한 그런 상태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오늘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계에서 특히 이 중독 문제에 다른 여타 정신질환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게 질병의 개념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맥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독 질환은 크게 물질 중독이랑 행위 중독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물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독성 물질들인 알코올, 담배, 수면제, 각성제, 마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중독에는 도박, 게임, 인터넷, 쇼핑, 성행위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진단책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도박과 게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박은 이미 정식 멤버가 된 지가 꽤 오래되었고요. 게임은 지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 DSM에는 예비 멤버, 그리고 WHO에서 만든 진단 기준인 ICD에는 공식 멤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 이용, 유튜브, 쇼폼, SNS 등은 아직까지 그 어느 진단 기준에도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행위 중독 학회를 가보면은 쇼핑 중독, 성행위 중독 등 다양한 행위 중독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최근에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중독이라고 보느냐 이제 정의를 따왔는데요. 이제 약물 사용 기준을 보면은 결국 어떤 이 행위 또는 약물이 내가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위들보다 더 높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 한마디만 사실 꽤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이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나 요즘 너무 SNS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 스마트폰은 진단 기준에도 없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요 기준을 가져다가 만약에 네가 지금 하는 SNS나 뭐 쇼폰 보기를 안 했더라면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다 그렇다고 하죠. 그거 안 했으면 운동도 갔을 거고 잠도 좀 더 잘 잤을 거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일하면서 딴짓도 안 했을 텐데 그거를 하느라 다른 것들이 이미 뒷전으로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미 내가 더 강한 추구를 갖게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뭔가 주의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내가 꽂히는 게 더 강력해진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 내가 주목하게 된 한 가지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거를 하려고 하고 주변에서 아니야 그거 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라고 하지만 그 행위 또는 약물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바로 중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교과서에는 물질 사용 장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병원에 오신 분이 단 1개월이라도 2개월이라도 심각한 증상들을 경험을 했다면 제가 12개월에 만족하지 못하셨으니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은 꽤 장기간 내 생활과 몸과 정신과 여기에 이런 패턴에 변화를 준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12개월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전체 물질을 다 포함합니다. 담배, 커피, 알코올은 물론이거니와 마약류까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인데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한다. 그리고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를 갖기 시작했다는 맥락과 상통하죠. 물질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갈망감, 강한 바람, 욕구가 있다.
직장, 학교 또는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 책임에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지속한다. 이걸 하느라 사회적, 직업적 혹은 영화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나에게 신체적인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물질을 사용을 한다.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속 사용을 한다.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양이 느는 내성과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을 때 문제를 겪는 금단 증상이 있다라는 것 중에 2개만 만족을 해도 물질 사용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용량과 빈도는 진단 기준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하루에 한 병, 반병 정도 매일 마시는 분들 혹은 뭐 맥주 2캔 정도 마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밖에 안 마셔서 이게 무슨 중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에 그 중독이냐 아니냐는 이거를 중단하려 시도를 해봤을 때 혹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봤을 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사용량이 많다 적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독의 특징을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떤 물질을 구하거나 행동을 하기 위한 활동 이 자체가 병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 사용자들 예시를 들어보면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마약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뭐 제가 입원을 하면서 봤던 환자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정말로 마약을 끊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고 폐쇄병동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 갈망과 욕구가 너무너무 강력한 나머지 병원 탈출을 감행을 한다든지 병원 밖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거짓말과 핑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부도덕하거나 그러시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그 물질 또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추구, 꽂힘, 그런 동기가 발동하는 것 자체가 이 중독이라는 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상태에 빠지면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판단 능력이 온전한 사람들도 그 내가 꽂힌 그 행위 또는 물질에 있어서는 판단력과 그런 이성을 잃고 강력하게 추구하는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의존이 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을 하면서 생리적인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중독성 물질이다 아니다, 중독성이 강하다, 의존성이 강하다 약하다를 따졌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지 사용량이 늘어나는지 혹은 사용하다가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내성이랑 금단 증상의 유무를 가지고 중독성을 판단했었던 그런 기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행위 중독이 중독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게임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금단이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요거를 이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봐왔던 학계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이제 행위 중독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은 금단이 나타난다는 걸 뇌과학적인 변화로 밝히려는 그런 여러 연구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신체적인 의존만이 중독의 특징은 아니고 행동적인 의존, 신체적인 의존, 심리적인 의존 전체를 다 포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체적인 의존 증상이 조금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 또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걸 하고자 하는 행동이랑 마음이 강력하다면 이것은 중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소위 소프트 드럭이라고 말하는 것들, 뭐 마약류 중에서는 뭐 LSD나 엑스터시 이런 친구들은 뭐 상대적으로 끊기가 쉽다, 끊고 나서 별다른 신체 증상이 뭐 필로폰이나 뭐 헤로인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편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법적인 문제가 처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추구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독이 한번 되게 되면은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건강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와 정신 건강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 문제지 자신의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저는 이제 마귀에 씌이는 거라는 그런 비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 평소의 판단력과 이성을 잃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이 물질을 원하고 있어, 이 행동을 원하고 있어, 이걸 하지 않으면 너에게 더 큰일 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세뇌 과정,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바로 중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알코올은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좀 술에 관대한 문화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도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마약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 강력한 법으로 규정이 돼서 정말 뭐 딱 한 번 해본 사람도 중독인 것 같다. 물론 그런 말들도 있죠. 한 번만 해보면 중독된다. 뭐 이런 관점들도 있지만 진짜 중독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이면은 또 중독이고 불법이 아닌 것들은 중독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지만 불법성은 물론 그 이제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이제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핵심적인 질병의 특징은 아닙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정말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국가 운영이나 법제적인 측면의 문제이지 의학적인 측면이랑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말 중독이란 무엇인지 이제 초포괄적인 얘기를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게임 중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가상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생 A군은 이제 수업 시간에 졸 때도 있지만 수업을 적당히 듣고요. 학원에도 다닙니다. 물론 가끔씩 땡땡이 치고 PC방에 갈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집에 와서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그러면은 막 자정이 넘겨서 잠을 자고요. 근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친구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게임도 하다 보면은 좀 재미와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친구들을 다 하고 있어서 혼자만 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문화, 친구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엄마는 생각이 다릅니다. 원래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는 똘똘했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공부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사춘기가 겹쳐서인지 엄마가 뭐라 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과연 중독일까 이런 고민이 좀 되죠.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게 우리의 클리닉을 찾는 그런 보편적인 유형이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게임 중독이 중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청소년의 문화로 봐야 될 것인가 병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산업계와 이제 치료 종사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물질 사용장애에서 보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기준은 12개월 동안 9가지 기준 중 6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물질 사용장애에 쓰던 진단 기준들이 인터넷 게임 장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구이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중독의 핵심적인 속성과 게임 중독, 게임 의존의 핵심적인 특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다, 속인다는 어른이 되면 사실 안 그래요. 왜냐면 이미 성인이 됐고 게임을 한다는데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또 이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거나 현실 도피를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좀 또 흔한 어떤 방어 기제이자 회피 기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적인 의존도랑은 관련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ICD-11에서도 게임 장애를 공식 진단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위해서 포함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의 패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손상된 조절 능력, 그리고 다른 활동보다 우선시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 행동을 계속하거나 확대한다라는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보면은 앞서 말했던 그 A군은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일상생활의 문제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없고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선시되는 정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게임이나 인터넷 말고 취미생활이 없죠. 뭐 학교는 잘 가고 있다면 또 괜찮은 게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게임을 한다고 다 중독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분명한 문제성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사례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B군은 조금 더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목을 조르고 때리는 행동으로 강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했는데요.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나 뭐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만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아파서 결석한다고 거짓말을 해줍니다. 근데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부모님이 잘해주면은 아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문제는 악화될 뿐이었고 학교를 안 가면 학교를 안 가서 더 많이 게임을 하게 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인터넷 회사는 끊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B군이 폭발한 거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부모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한번 다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다시 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뺏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죠. 이걸 단순히 게임에 과몰입한다, 청소년의 문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일부에서는 문제성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이제 여성분의 예시고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별로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않았고 보통 여자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이랑 크게 이제 관심이 없고 뭐 게임이나 프라모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온라인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이것은 취미생활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드러난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과금이라고 하죠. 게임에서 신규 아이템이 나오면 계속 이제 용돈으로 사고는 했는데 이걸 사지 않으면 게임 속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현실에서는 히키코모리고 친구도 없지만 게임 속에서는 레벨도 높고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이 세계 안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과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용돈으로 하다가 휴대폰 결제를 하고 부모님에게 이제 딱 들킨 거죠. 한 100만 원 정도 과금이 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은 50만 원 정도 쓰는 거는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논란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도망쳐 사이버 세계로 온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넷 사용장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뇌 MRI 이런 검사들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정신과적인 질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라는 속성, 청소년기들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항상 있었고 게임이라는 것이 늘 우리 옆에 있었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취미생활들, 예를 들자면 대학교 가가지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로 대학생들이 그렇게 술 먹고 나가 노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도 혼자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동반된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게임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많은 경험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죠. 또 이 스포츠가 이미 스포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공식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막대한 돈을 벌고 있고 아이들의 우상이고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대상인데 이거를 통째로 마약이랑 같은 것이다라고 취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건전한 놀이 문화이자 스포츠로 볼 수도 있지만 음주도 적당량 하면은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지만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된 이제 청소년의 게임 이용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면은 한 적게는 3%에서 5% 정도 그리고 이거 포함하면은 10% 정도에서는 이미 이제 진단 기준상에서는 문제군과 잠재적 문제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지점들은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소아 청소년에서 게임 중독의 유병률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이걸로 추론할 수는 없어요. 게임을 해서 질병이 생긴 것인지 질병이 있어서 게임을 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랑 게임이랑 게임 중독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상당히 밀접하게 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그 게임에서 재미있는 거는 어떤 요소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갈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넌 게임 중독이야, 나는 그 중독을 치료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담에 접근을 한다면 다 멀어진다는 것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에게도 마찬가지고 내담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거에 정말 너무 관심이 있고 그냥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과 요소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가 이거를 끊고 싶어 하거나 줄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속성 자체가 중독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또한 자존감의 문제가 동반됩니다. 이미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해행위 또는 자학행위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 도피의 심정으로서 그냥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끔 프로게이머나 유튜버가 꿈이라는 친구들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10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백만장자, 억만장자 유튜버들도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다만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서 도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당장 이제 업로드를 해보고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모이는지 살펴보고 프로게이머도 이제 스포츠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그 연습생이 있고 뭐 입단이 있고 이런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는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보자고 하지 무조건적으로 호환된 폼으로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개입을 할 때는 여러 동반 정신질환, 가족 지지체계, 종합적인 심리평가를 하고요. 동반 질환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라는 책은 제가 이제 독일 분들이 개발한 것을 제가 공역해가지고 만든 한국 버전으로 만든 책인데요. 그래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이 사용으로 인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로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결국 인터넷 게임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면 이 행동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 중독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또 많은 내용들을 다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통계로는 뭐 온라인 도박은 한 2에서 3% 정도로 보이는데 남학생들이 한 번쯤 경험해본 거는 저는 더 높은 수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험한 나이도 상당히 어려져서 중학생 정도면은 이미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본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유행처럼 번져서 그냥 다 한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들에서는. 그리고 왜 다 같이 하게 되느냐 그 맥락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 만화는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어느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웹툰을 그린 이하진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린 웹툰인데요. 아이들이 그냥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막 비싼 물건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샀어? 그랬더니 이 게임 한번 해봐. 나 이거 해서 돈 벌었어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은 처음에 시작하면 다 따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 어차피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아무튼 신규로 진입을 하면 무조건 땁니다. 근데 또 함정은 있어요. 딴 금액을 인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딴 거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눈이 휙가닥 돌아갑니다. 와, 이걸로 내가 앞으로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계속 잃죠. 정말 빚은 계속 불어나고 알바하고 엄마 돈 훔치고 가진 것도 당근마켓에서 다 팔았는데 저 당근마켓에 청소년이 비싼 물건 들고 나왔다?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더니 해결책이 갑자기 나옵니다. 다른 친구를 가입시키면은 돈을 다 메꿔준다라는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친구들에게 다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쩌다 따도 계속 빚은 늘어나고 부모님께는 거짓말만 늘어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도박장애는 다른 진단 기준들과 비슷하지만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도박으로 생긴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해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빠르게 아이의 어떤 문제를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우울해하고 돈을 빌리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고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비싼 물건을 되팔기도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도박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도박 중독의 폐해는 저는 뭐니 해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법적인 문제, 내가 절도, 사기, 폭력, 불법 도박 사이트 유인책, 드라퍼, 마약 드라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친구들과도 돈을 빌려서 사이가 나빠지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은 빚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우울증과 자살 사고가 들겠죠. 그래서 이 결과 평범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빚이 몇 억도 돼요. 우리 몇 억 벌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알바,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갚을 길은 또 하나,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시 도박을 해서 따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이제 도박, 알코올 중독 치료제를 쓰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지만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는 마약보다 이 도박의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마약 이슈가 너무 커서 도박 이슈가 조금 묻혀있는 감이 있지만 이거는 마약을 하다 보면은 모두가 알아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거. 몸도 나빠지고 법적인 문제에도 처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도박은 항상 0.1%, 0.01%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로 지금의 모든 문제를 청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행위를 중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고 계좌 지우고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야 되는데 도박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약간씩 그 여지를 남겨둡니다. 뭐 모종의 이유로 계좌를 다 지울 수 없다는 등 남겨둬야 된다는 등 빚을 숨겨놔야 된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압니다. 이 집안에서 앞으로 계속 돈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돈을 빌려주고 이 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이죠. 도박 중독 너무 위험하다라는 얘기 드렸고 마지막으로 물질 중독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 10대 때부터 이미 경험을 시작을 하고 현재 마시고 있는 친구들은 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자료에 넣지 않았지만 위험 음주의 기준은 매우 낮아서요. 아마 대학생들은 거의 다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일주일에 한 병 정도 마셔도 위험 음주입니다. 그래서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약도 점점 사용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 1.3%, 20대가 30.7%, 30대가 23%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20대 마약 사용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위기 청소년 기준으로 환각성 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항상 중독과 관련된 통계들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불법이에요. 환각성 물질이나 마약 사용하는 거. 근데 물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익명성을 보장받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숨기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통계를 보셔야 되고요. 마약이라는 거는 의존성, 내성, 금난 증상으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법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요, 알코올이나 대마나 필로폰이나 다 똑같이 오남용 가능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그중 일부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마약이라고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 알코올은 뭐 안전하고 마약은 위험하다. 대마초가 뭐 합법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개념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용을 처음에는 다들 호기심에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주변 사람들도 하는데 이거 한 번 해봐야 느낌 좋아. 이런 권유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단계들이 딱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스리슬쩍 단계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내가 클럽에 자주 다니니까 혹은 내가 뭐 이런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약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굳이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스스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게 일종의 내 취미처럼 여겨지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그럼 이 3단계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 강력한 외부적인 상황이 처하면 끊을 수 있기도 하고 있다고 믿기도 하는데 딱 4단계가 되면은 더 이상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자율성을 잃는, 자유의지를 잃는 상태가 돼서 법적인 문제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고 이 마지막 단계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만큼 사용했을 때 넘어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호기심에 다른 사람이 해보자고 하니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끊지 못하게 되는 거는 너무 이걸 하고자 하는 욕구, 갈망이 그냥 내가 모르게 샘솟아 올라서 중단하면 너무 괴로워서 중단하면 우울하고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호기심에서 강박적인 의존의 단계로 넘어가는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약은 그냥 피해자 없는 범죄 아닌가?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되는데 마약 사용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을 앗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내가 마약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지 못해요.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이 행위 자체가 부도덕해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용을 한번 해놨다고 해서 꼭 마약 중독이다라고 단정짓고 마약을 사용해본 사람이 의지박약이거나 부도덕하다,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동을 탈출해서라도 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혹은 뭐 교도소에서 뭐 나오자마자 출석봉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덕하다, 의지가 약하다라고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약물의 지배를 받은 뇌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져도 안 되는 자율성을,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화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뇌의 변화된 상태,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술이든 마약이든 그래서 왜 끊어야 되느냐, 특히 술은 어차피 합법이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요, 저는 진료실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술 끊으세요. 뭐 특히 내과 선생님들, 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끊으세요, 무조건 나빠요 라고 하시지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술을 끊는 것보다 술을 끊든 안 끊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너무 불행해지는 것, 술 끊기 위해서 정말 폐쇄병동과 뭐 교도소에 평생 갇혀있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치료적인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술 끊게 하는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저희 병동에 1년이고 3년이고 살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개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닌 것이잖아요. 설령 밖에 나가서 술을 한 모금, 두 모금, 한 병 혹은 일주일 동안 마시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나머지 기능들을 정상화하고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재미있게 놀고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중독을 치료하는 목표여야 됩니다. 마약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딱 한 번만 하면 불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마약을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1년 내내 했을 사람이 6개월 참고 한 번 하고 6개월 했다 그러면 치료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안 하는 기간 동안 더 건강한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끊기 위해서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만성질환처럼 관리해 나가자는 관점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홍보도 할 겸 제 책에 나오는 멘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이 몸의 질병이라는 것들이 다 우리의 자율성을 앗아갑니다. 암이 걸리면 뭐 온갖 자율성 다 제쳐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하고 입원하고 해야 되죠. 당뇨병은 식사를 제한하고 골절은 움직임을 제한하고 우울증은 우리의 에너지를 박탈하고 치매는 우리의 기억력을 박탈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고 혹은 병으로 인해서 뭔가 못하게 되는 것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독도 바로 이 자율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중독에 빠짐으로써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하려고 했던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었던 자율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중독을 다른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손상되는 하나의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독은 지금 우리 곁에 너무 이 물질과 행위들이 만연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사법체계를 발동을 해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 세상이 이래요. 마약은 실물이 있어서 그거를 단속이라도 할 수 있죠. 온라인 도박 같은 거는 사이트가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바뀌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의 지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고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빠졌던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